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생물 담당 박노광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9월 23일 시행 서울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 또 난이도는 어떤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난이도는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상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약간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제되는 단원, 출제 단원 예년과 관계없이 1단원 분자와 세포, 2단원 유전학, 그다음 5단원 동물의 구조화 기능 거기에서 이제 출제가 한 80% 이상 출제가 됐고 그걸 한번 우리가 쭉 표를 봐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9월 23일 시행 서울시 의료기술직 생물기출문제 간호의료기술직 생물기출문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분자와 세포 단원에서 1번부터 6번, 여기서 1번부터 6번은 이게 서울시가 공개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복원으로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메일로 보내준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순서는 제가 뭘로 정리했는가 그러면 하이클래스 생물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몇 번 문제인지 그건 확실하게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순서 정할 때 하이클래스 생물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1번부터 6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 이게 바로 하이클래스 생물 분자와 세포 단원이죠. 그래서 거기서 6문제가 출제해서 약 30%가 출제가 됐고, 이번에 유전학에서 2단원 유전학에서 7번부터 12번까지 6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기도 30%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 한 문제, 다양성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화 기능에서 4문제가 출제해서 20%, 그래서 1단원과 2단원과 5단원에서 60%, 80% 예년하고 거의 같게 80에서 85% 또는 75%에서 85% 사이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출제 빈도는 거의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3단원과 4단원과 6단원, 7단원 거기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된 단원도 예년에는 쭉 있었는데 이번에 어김없이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주로 1, 2, 5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 그거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출제 분포도를 보인 거고, 난이도가 예년보다 조금 또는 예년만큼 서울시의 난이도가 있었다, 난이도 상위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게 되고, 한번 쭉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난이도로 풀었는가 한번 해보는데, 문제가 복원이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들어온 문제를 내 나름대로 내 주관을 섞어서 문제를 나타낸 것도 있고, 또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을 많이 못해서 그걸 내가 단축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저렇게 쉬웠었나 하는 경우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되게 길었던 문제도 많은데 그 길었던 문제 다 기억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복원을 시켰어요. 한번 쭉 해나가 봅시다. 1번에 가수분해에 의해서 5개의 포도당 분자를 생성했다면 원중합체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포도당 분자를 5개 생성했어요. 분해해서. 그럼 포도당 분자를 5개 생성했다? 그럼 포도당 분자가 5개 생성됐다면 포도당 분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건 설명했었죠. 포도당 결합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엿당이 될 때, 이게 엿당이죠. 그러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엿당이 만들어질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가? 그러면 C 6개, 여기 12개, 22개. 그러면 H가 2개 뭐 하는가? 빠져야 되죠. 24개인데 22개니까. O는 6개인데 여기 11하니까 O 하나 빠져야 되죠. 그래서 결합할 때는 물 하나가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탈수, 축, 합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그럼 분해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분해될 때는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기 때문에 무슨 분해가 되는가? 가수분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러면 분해에 의해서 5분자를 생성했다 그랬어요. 그럼 분해에서 5분자 생성했으면 이 원중합체는 요거 5개가 결합한 거죠. 그럼 5개가 결합한 거니까 C 원중합체의 반응식은
5개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요거 5개면 6, 5, 30. 또 요거 5개면 H가 12 곱하기 5 하면 60. 5는 6 곱하기 5면 30이죠. 그런데 이걸 분해하죠. 그러면 이게 5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5개가 결합할 때마다 물이 빠졌겠죠. 그러면 포도당이 셋, 넷, 5개가 결합해서 이런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당 5개가 결합해서 이런 모양의 분자를 생성했다면 가수분해 5개의 포도당 분자. 그러니까 이걸 분해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분해해서 포도당 5개를 생성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하나씩 빠져야 되는가? 물 하나씩 빠져야 되죠. 물 하나씩 빠져서 이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몇 개 빼야 되는가? 그러면 물을 하나, 둘, 셋, 4개를 빼야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 4개 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원중합체는 포당 2개 결합해서 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해될 때 물 들어가면서 분해됐겠죠. 그러면 원중합체는 어떤 상태가 됐겠는가? 그러면 30은 그대로고 물 4개를 빼니까 8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8개 빼면 몇 개가 되는가? 52개가 되고, 그 다음 5는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여기서 4개 빼니까 몇 개가 되는가? 2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4개를 빼서 26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분해할 땐 가수분해 돼야 되고, 합성될 땐 탈수 축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C30, H52, O26 요것을 분해하면, 가수분해하면 물 4개를 집어넣어서 분해하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화학식은 C30, H52, O2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수분해해서 5개의 포당 분자 5개를 생성했으니까 합성하려면 물을 다 빼면서 합성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물을 빼면서 합성해야 된다. 그럼 분해될 땐 물이 들어가서 분해돼야 된다. 합성할 땐 물이 빼지면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더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해한다 그랬으니까 가수분해. 합성될 땐 탈수 축합. 합성될 때는 물을 빼면서 합성되는 거니까 물 4분자 빠져야 5개가 합성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2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조금 길어서 코가 가설 설정,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해 가면서 나타낸 것을 내가 좀 줄여서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문제가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고의 가설, 관찰, 가설, 실험, 결론해서 이런 상태로 해서 탄저균을 발견한 과정인데,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탄저균에 걸린 사람에서 병원체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을 해야 되겠죠. 배양을 먼저 하고, 그럼 이 배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숙주에 주입을 해서 탄저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숙주에 주입을 한다. 건강한 숙주에 주입을 했어요. 그럼 건강한 숙주에 주입했더니 숙주가 또 똑같은 병에 걸렸다. 근데 그게 탄저인지 다른 병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 숙주에서 탄저균 병원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놈이 탄저균이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라, 가, 다, 나 순서가 돼야 되죠. 라, 가, 다, 나 순서, 이런 순서로 탄저균 발견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위관, 세포 소위관에 대한 설명, 이거는 난이도가 별로 없는 난소에서 활면소포체는 스테로이드 소포체, 활면소포체, 즉 매끈면소포체에서는 지질 합성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질이죠. 그래서 지질 합성한다 맞고, 근육세포에는 조면소포체, 거친면소포체가 있어 칼슘 방출, 칼슘을 저장하는 것도 거친면이 아니라 활면소포체에서 칼슘을 방출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조면소포체, 겉면소포체의 내강에서 당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첨가하고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번 내야 되죠. 2번 내야 되겠죠. 세포 내 소유관. 4번은 다음 세포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 이것도 우리 TCA 회로에서 계속 다뤄봤던 문제죠. 피루산에서 아세틸-CoA. 그럼 피루산은 탄소 3개, C3H4, 아세틸-CoA는 탄소 2개. 그럼 이산화탄소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알파-케토 글루타산 탄소 5개, 석신산 탄소 4개. 그럼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석신산, 부말산 탄소 4개, 탄소 4개 떨어져 나가지 않죠. 말산, 옥살산 탄소 4개, 탄소 4개. 탄소의 개수 하는 건 쭉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계산했죠. 그래서 4개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죠. 아이소시트르산 탄소 6개, 알파케토크라산 탄소 5개. 탄소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과정은 기억, 니은, 미음번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번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TCA로 우리 외울 때 피루산에서 아세틸-CoA 됐다가 시트르산 됐다가 알파케토크라산, 석신산, 푸말산, 말산 해서 탄소 줄어드는 거 계산하는 거 수업 시간에 누누이 해서 호흡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이산화탄소 생성되는 과정 정도로 출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 5번에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무교흡이죠. 쥐의 간세포에 대한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알코올 발효에서 NADH와 전자의 수용체, 알코올 발효에서 NADH와 전자의 수용체 C6H12O6가 EADP로 되면서 ADP가 ATP로 2개 ATP 생성하면서 ENAD가 ENADH 플러스 H 이렇게 됐을 때 뭘로 변하는가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우선 피루부산이 되죠.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됐다가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됐다가 이게 알코올 될 때 이때 다시 여기에서 전자와 수소를 받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NADH와 전자의 수용체는 무엇인가? 폼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아세트알데하이드다라고 해야 되죠.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런데 젖산발효에서 NADH와 전자의 수용체, 젖산발효는 포도당이 피루산 됐다가 피루산이 바로 젖산되죠. 그럼 피루산이 바로 젖산되니까 피루산이 받는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던 거죠. 2번이 맞는 말이죠. 세포호흡에서 NADH와 전자의 수용체는 전자 최종 수용체는 O2이다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ATP, 여기서는 이 ATP가 생성되고 최대 38 ATP가 생성되죠. 그래서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는 해당 과정 거치니까 EATP, 최대 38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같다, 틀리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돼야 되죠. 이것도 발효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죠. 명반응과 안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안반응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난다. 안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되고, 모든 식물의 잎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스트로마의 효소가 안반응에 관한 효소나 여러 가지 RNA, DNA 이런 것도 다 스트로마 속에 있기 때문에 단백질 DNA가 있으면 DNA 중합효소도 있어야 되고 RNA 중합효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가장 많은 단백질은 스트로마에 있다. 2번이 맞죠? ATP 합성은 나트륨 농도 구배가 아니라 무슨 이온 농도 구배인가? 수소이온 농도 구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순환적 광인산을 통해서는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합성된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서 광합성 호흡, 분자와 세포단에서 광합성 호흡 무교흡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 그 난이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됐던 거죠. 다음 7번은 DNA가 복제될 때 작용하는 효소에 대한 설명. 라이게이즈는 오카자키 절편에 3번 인상기, 5번 수상기. 우선 여기에서 벌써 틀렸죠. 인상기는 몇 번에 있는가? 5번에 인상기가 있죠. 수산기는 3번에 OH 말단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키는데 실제로 이 라이게이즈는
즉 DNA 연결 요소는 3번 인산기, 5번 인산기가 돼야 되고 이것도 틀렸고 또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도 하지 않죠. 왜 그런가 그러면 이 라이게이즈가 결합시키는 건 DNA와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그 연결 즉 DNA와 DNA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산 떨어져 나가는 피로인산을 사용하지 피로인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이라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DNA 중합 효소가 결합시킬 때는 두 개의 인산 떨어져 나가는 피로 인산으로 결합시키기 때문에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활주 클램프라는 말은 뭔가 그러면 DNA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번 3번에 OH 말단이죠. 그러면 1, 2, 3, 4, 5번 5번에 인산기 하나, 둘, 세 개 떨어져 나오는 피로 인산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이걸 결합시키죠. 이게 바로 DNA 무슨 요소인가? 중합효소인데 DNA 중합효소가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걸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럼 이 걸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중합효소를 같이 데리고 이동이 되죠. 쭉 걸쇠 역할을 하는 걸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쭉 이동되면서 중합효소는 같이 여기에 걸려서 이동이 된다. 이 단백질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중합효소도 같이 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DNA 복제 속도가 더 촉진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활주 클램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와 활주 클램프가 DNA 중합효소와 결합해서 계속 걸쇠 역할을 하면서 따라 나가게 된다. 다음 DNA 중합효소는 3번 수산기의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3번 OH 수산기의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시킨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헬리케이즈는 ATP 분해로 얻어진 에너지. 헬리케이즈는 DNA 이중가닥을 끊는 효소죠. 이중가닥 끊을 때 뭐가 이용되는가? ATP를 이용해서 이중가닥 DNA를 끊는 수소결합을 끊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잘못됐죠. 다음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3에 대한 RNA 중합효소와 DNA 중합효소 3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공통점이 아닌 것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복제와 전사의 차이점. 복제와 전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가? 프라이머가 필요한가? 프로모터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한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출제가 됐죠. DNA 중합효소, 이거는 전사.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 전사. DNA 중합효소, 복제. 복제될 때와 전사될 때의 공통점은 어떤 게 공통점인가? 그러면 전부 다 5에서 3번 방향. 3번 말단의 수산기와 5번 말단의 인산기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 공통점이죠. 그런데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만 프라이머가 필요한가? 그러면 복제될 때 프라이머를 쓰죠. 무슨 프라이머 쓰는가? RNA 프라이머. 전사할 때는 RNA 자체이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죠. 그럼 전사할 땐 그 대신 어디에 와서 전사가 시작되는가? 전사 시작되는 자리를 인식해주는 프로모터가 있죠. 그래서 프로모터가 있는 거지 프라이머는 전사에선 프라이머가 이용되지 않는다가 되죠. 결합시킬 때는 물론 두 개의 피로인산으로 떨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시키는 포스포디 에스터 결합을 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공통점이 아닌 것은 3번 돼야 되죠. 그다음에 9번은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개시될 땐 메사이온과 결합한 tRNA가 A 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mRNA가 있을 때 mRNA의 5번에서 3번 제일 먼저 무슨 단위체가 먼저 붙는가? 소단위체가 먼저 붙죠. 소단위체가 붙고 여기에 RNA 결합 부위가 있죠. 그래서 소단위체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서 붙는가? 개시 tRNA가 와서 결합을 하죠. 뭘 가지고 오는가? 메사이온 가지고 오죠.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는가? 큰 단위체가 오죠. P자리, E자리. 요거는 P자리, A자리. 그래서 개시 tRNA는 P자리에 붙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A자리가 아니라 P자리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종결되는 코돈엔 안티코돈이 없어서 종료가 된다. 그래서 종결 코돈엔 안티코돈이 없다. 즉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tRNA는 없다. 이것도 누누이 설명했던 문제고 단백질 합성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단백질 합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포질에 있는 단백질에서 번역이 조절된다. 번역을 쭉 했죠.
mRNA 번역했는데 mRNA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이걸 분해해야 된다. 분해할 땐 다이서에 의해서 잘라진 뭐가 되는가? 마이크로 RNA와 단일 가닥의 RNA죠. 여기에 단백질이 붙어서 단백질 그래서 마이크로 RNA와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면 마이크로 RNA 단백질,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mRNA에 결합이 되죠. 그럼 mRNA에 결합해서 RNA의 번역을 뭐 할 수 있는가? 방해할 수도 있고 mRNA를 분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서 번역이 조절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잘못된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건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이것도 누누이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10번은 지원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P21 단백질이 활성화되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재 567쪽 제일 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P53 유전자가 P53 단백질을 만들죠. 그럼 이 단백질이 P21 유전자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P21 단백질을 만들죠. 그럼 이 P21 단백질은 하는 일은 어떤 일 하는가? 그러면 지원계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에 P21 단백질이 G1에서 S로 들어가는 CDK에 결합을 하죠. 그럼 G1에서 S로 들어가는 CDK에 결합해서 더 이상 분열을 억제하죠. 세포 분열.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DNA가 손상된 DNA를 복구할 때까지는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결합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RB 유전자, RB 망막아종 세포종 유전자죠. RB 유전자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RB 유전자의 인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53 유전자가 만들어진 단백질이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P21 유전자에 작용하면 P21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G1SCDK,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G1에서 S로 넘어가는 CDK라면 CDK2죠. 그래서 CDK2에 결합을 해서 RB 유전자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P21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G1에서 S2로 들어가는 사이클 유전자 효소의 활성을 뭐 하는가? 억제한다. 그래서 여기에 결합해서 활성을 억제하면 RB 유전자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바로 다음 그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4번. 그래서 RB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해야 RB 단백질이 인산화되지 않으면 세포 분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럼 11번 들어가서 사스 바이러스의 핵산에 대한 설명.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유명한 바이러스인데 그동안 우리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에서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스 바이러스는 참고로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는 다른 무슨 바이러스하고 똑같은가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경우.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인가? RNA 바이러스가 되죠. 우리 홍소, 인간, 애구, 애유 이렇게 해서 외우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무슨 바이러스인가? RNA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 근데 RNA 바이러스인데 무슨 RNA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보통 단일 가닥의 RNA죠. 그래서 단일 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고 mRNA를 암호하는 단일 가닥의 RNA. 그러면 DNA를 암호한다. 단일 가닥의 RNA 유전체. 이거는 바로 DNA를 만드는 거. 말은 조금 이상한데 DNA를 만드는 RNA 역전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 그거는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NA 유전하는
자, mRNA가 암호화하는 단일 가닥의 RNA 유전체. 그래서 우리가 RNA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레트로바이러스 생각해서 이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2번하고 3번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이건 단일 가닥 RNA 유전체라 이거는 암기해 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12번은 단백질체학 유전체학, 단백질체 유전체학. 우리 앞에서 단백질체 유전체 우리 수업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더 복잡한 이유 더 많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더 많으니까 복잡하겠죠. 그러면 단백질체학 유전체학 중에서 단백질체학이 유전체학보다 더 복잡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더 많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유전자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는가? 하나의 유전자에서 여러 개의 단백질,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RNA. 뭐가 일어나는가? 스플라이징이 일어나는데 선택적 RNA 스플라이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적 RNA 스플라이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에도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 가지고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선택적 RNA 스플라이징 때문이다 라고 하고, 다른 생물종 간에 발견된 상동전자, 서로 다른 종인데 유전자가 비슷한 유전자라 이런 소리예요. 이건 단백질도 서로 다른 종이지만 비슷한 단백질 가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단백질이 유전체학보다 더 복잡하다는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여러 개의 코돈이 작용한다. 하나의 여러 개의 코돈이 CUU, CUA 해서 이런 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개, 유전자는 여러 개도 아미노산 하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단백질 체학이 더 복잡한 이유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1번에 번역 후 단백질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는 이유를 답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체학이 유전체학보다 더 복잡한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인데 번역을 해서 가공되니까 그 유전자와 전혀 다른 단백질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을번이 바로 단백질 체학이 유전체보다 더 복잡한 이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13번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하디바이베르크의 집단유전 설명으로 성립 조건을 옳지 않은 것. 하디바이베르크의 집단유전이 성립하기 위해선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무슨 집단 얘기하는가? 멘델 집단. 그러면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체수가 많아야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지 않죠. 유전적 부동은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유전적 부동이다. 그래서 개체수, 대집단,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디바이베르크의 성립 조건으로는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 또 이주가 없어야 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교배가 임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것 좋은 것끼리만 서로 짝짓기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연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멘델 집단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유사한 개체들끼리 교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품종끼리 선택적 교배죠. 한마디로 이거 선택적 교배. 그럼 선택적 교배로 유전자의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선택적 교배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만 살아남죠.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죠. 임의 자유롭게 서로 조명 교배해야 되지. 우수한 품종끼리 골라서 교배시키면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되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런 유전자가 쭉 있는데 우수한 품종끼리만 골라서 계속 교배시키면 이거는 점점점 도태되니까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개체들의 독립에 한마디로 선택적인 좋은 품종 가진 개체들의 독립에 유전자의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죠. 집단의 크기는 커야 된다. 이 소리는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다고 일치하죠. 그래서 유전자 성립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을 3번 내야 되는데, 요거하고 내가 문제를 복원시키다 보니까 요거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여기 아마 다른 또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요거하고 같이 복원될 때 계속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했는데 아마 요건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나중에 더 정확하게 또 복원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14번 선태류. 이것도 설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선태류는 선태식물, 양치식물, 종자식물로 갈수록 배우체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배우체는 점점점 태화되고, 배우체, 그리고 무슨 체가 발달되는가? 포자체가 발달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려줬었죠. 그래서 선태식물은 본체가 배우체고 포자체는 배우체에 기생한다. 양치식물은 본체가 포자체이고 배우체는 독립생활한다. 배우체는 다른 말로 전엽체이다. 종자식물은 본체가 포자체이고 배우체는 포자체에 기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끼류는 본체가 배우체예요. 크기도 엄청 크고 생활 시기도 길죠. 석송류, 우리 석송 책에 그림 있죠. 그래서 석송은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했는가? 양치류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송은 양치류에 더 가깝다. 다음, 세 개의 선태류 모두, 우산이끼, 소리끼 이런 선태류 모두 포자체보다 배우체가 생활사에서 더 배우체가 우점한다가 되죠. 선태류는 현존식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간단한 구조의 포자체를 갖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거는 배우체를 갖는 거죠. 큰 거, 배우체. 네, 선태류는 관속식물이다. 관속식물은 뭐가 관속인가? 양치, 종자가 관속식물이고 선태류는 관다발이 없는 무관속식물이죠. 그래서 관속식물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돼야 되겠죠. 15번은 동물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가 있다. 이건 어렵지 않은 거죠. 난이도 거의 하죠. 그래서 이중기관계와 기관이 옳게 된 것, 소화계, 이자, 췌장, 이건 맞는 말이죠. 순환계, 허파는 호흡계죠. 정소는 생식계, 근육은 근육계죠. 골격계는 뼈죠, 뼈, 근육계.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1번 돼야 되겠죠. 16번 호흡 조절에 관한 설명지에서 옳지 않은 것,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소의 호흡 속도, 이거는 산소의 농도가 호흡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그림 어떻게 그린 그림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는 산소의 농도고 여기는 CO2의 농도 해놓고 호흡 속도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호흡 속도는 산소의 농도는 이 정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기가 호흡 속도죠. 그러면 산소의 농도는 적을수록 호흡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빨라지죠. 산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호흡 속도는 적어지죠. 근데 산소의 농도는 이 정도의 영향밖에 안 미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런 상태가 되죠. 적으면 호흡 속도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호흡 속도가 많아지죠.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호흡 속도 차이는 많이 생기는데 산소의 호흡 속도 차이는 적게 생기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호흡 속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되죠. 산소의 농도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호흡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하이크레 생물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갖고 산소의 농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호흡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대뇌에서 의식적으로 호흡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대뇌에서 의식적으로 호흡 속도 조절할 수 있죠. 우리 숨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심장 박동 속도는 대뇌에서 조절할 수 없어요. 대뇌에서 잠깐 심장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호흡은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호흡을 빨리 대뇌에서 막 생각해가면서 더 빨리 막 숨 쉴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연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감지해서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데 조절하긴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감지하지만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친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많이 영향을 준다는 소리죠. 조절은 둘 다 영향을 주긴 주지만 이산화탄소가 더 큰 호흡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설명한 거죠. 4번은 복원이 제대로 복원된 게 없어서 4번은 빼놓고 그래서 답은 1번 잘못된 거죠. 17번에 신장 이것도 마찬가지 1, 2, 3번까지밖에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삼투 농도 조절은 NaCl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NaCl이 많으면 삼투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삼투 농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근위세뇨관에서 물과 무기염류 재흡수 거의 물과 무기염류의 재흡수, 근위세뇨관에서 포도당의 재흡수 이런 재흡수가 많은 양이 일어나죠. 맞고 아쿠아포린이 많으면 그럼 아쿠아포린은 물을 수송하는 단백질이죠. 그럼 아쿠아포린이 많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렸을 때 여기 아쿠아포린이 많다 그러면 뭐가 많이 재흡수되겠는가? 아쿠아포린이 많으면 물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죠. 물의 확산. 그래서 물을 많이 물이 재흡수되겠죠. 그럼 아쿠아포린에 의해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그럼 물이 재흡수되면 오줌은 어떻게 되는가? 농축된 오줌이 나오겠죠.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오줌의 양은 농축되겠죠. 그래서 농축된 오줌.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많으면 농축된 오줌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다음에 청각기. 청각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음파의 파동은 정원창에 들어가면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파 귀로 해서 귀바퀴로 해서 고막 그리고 청소골로 들어가죠. 청소골로 들어가서 달팽이관 들어가는데 달팽이관을 쭉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달팽이관, 여기는 달팽이 세관이고 이게 무슨 창인가 그러면 난원창이고 여기가 정원창 여기는 유스타키오관이고 여기에는 기저막이 있죠. 기저막이 있는데 음파의 파동은 정원창에 파동이 쭉 가다가 정원창에서 파동이 없어지죠. 그래서 음파의 파동은 정원창에 도달하면 소멸돼서 없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창의 진동에서 파동이 쭉 나가다가 정원창으로 진동가 들어가면 소멸돼서 없어진다. 네, 소리가 크기가 클수록 이거는 신경흥분 전도에서 배웠죠. 소리가 크면 클수록 활동 전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활동 전이의 빈도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큰 소리는 활동 전이의 빈도를 크게 한다. 이거는 우리 설명했던 거고. 네, 나눔창의 근처의 기저막은 넓고 달팽이가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실제로 기저막은 여기에서 기저막은 위에서 봤을 때예요.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건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기저막은 여기는 좁고 안쪽으로 갈수록 기저막이 넓어지죠.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좁고 딱딱해요. 좁고 딱딱하고 넓고 유연해요. 그럼 어디가 진동수가 큰가? 여기가 진동수가 크거든요. 여기 진동수가 크면 파동이 크면 여기도 진동수가 그러니까 파동이 크면 여기도 파동이 커지거든요. 진폭이. 그럼 진폭이 커지면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는 딱딱하고 좁아야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로 갈수록 파동이 아주 작아지죠. 그럼 파동이 작아지면 넓고 유연해야 파동을 바로 감지하죠. 그래서 넓고 유연하고 여기는 좁고 딱딱하고 그래서 나눔창 쪽에는 나눔창 근처의 막은 좁고 딱딱하고 달팽이관의 안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유연해진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눔창 근처의 기저막은 좁고 딱딱해 가고 달팽이관 쪽 안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유연해져야 파동이 여기는 굉장히
심하게 진동하고 여기 진동성이 적게 진동하더라도 여기서 건능 느끼죠. 그래서 넓고 유연하기 때문에 적은 진동도 감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긴 높은 음, 여긴 낮은 음이죠. 그래서 높은 음, 낮은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진동수가 높은 음을 많고 진동수가 적기 때문에 높은 음, 낮은 음.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다음 고막으로 들어간 음파는 청속을 통해서 고막으로 들어간 음파는 청속을 통해서 나눈 창으로 전달된다가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죠. 19번이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온 건지, 그렇죠? 옳은 것으로 나온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게 지금 문제가 선택지가 길었나 봐요. 선택지가 길어가지고 복원이 거의 잘 안 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런데 최대한 내가 메일로 들어온 문제를 최대한 복원을 시켜 보니까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답이 3개예요. 그래서 정답이 3개로 되는데 이런 상태로 나왔는지 또 다른 어떤 문제인지 또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지, 그런데 거의 들어온 문제로는 옳은 것은이라고 거의 제 메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해보니까 답이 2-3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거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혹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면 내 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고 이건 이제 복원되어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이 복원시켜준 그 상태로 그냥 했고 실제 문제가 이렇지 않다면 이의 제기가 안 되지만 실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많이 기억을 더 여기에서 더 추가되거나 해서 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췌된 내용의 부분을 여기 발췌해 왔는데 우선 한번 봅시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핵내에서 수용체와 결합한다. 오옥신과 지베렐린은 식물생리학에 보면 오옥신과 지베렐린은 전부 다 세포막에도 수용체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수용체인가 그러면 오옥신 결합 수용체, 오옥신 바인딩 프로테인, 오옥신 결합 수용체 1이라는 게 세포막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있는가? 핵 속에도 있어요. 마찬가지 지베렐린 수용체도 마찬가지 어디에도 있는가? 지베렐린 수용체도 핵 속에도 있고 세포막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 수용체, 핵 수용체 다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세포질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핵 내에서 수용체와 결합을 할 수도 있다. 둘 다 공통점이 되죠. 또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막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이런 책에도 보면 여기 생물의 과학 이런 데도 보면 통과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통과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해서 신호 전달 일으킬 수 있어요. 둘 다 오옥신과 지베렐린 수용체가. 그리고 빛에 반응해서 호르몬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가 되는가? 오옥신이죠. 오옥신은 굴광성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오옥신만 있는 거니까 안 되죠. 4번은 수용체는 억제자에 결합해서 유비키틴의 표지를 촉매한다. 이 소리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이 수용체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 속에서 DNA죠. DNA. 그럼 DNA에 여기 활성자가 있어요. 활성자. 이건 활성자고 활성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억제자도 있어요. 억제자. 그런데 오옥신과 수용체, 오옥신과 결합한 오옥신 결합 단백질, 지베렐린과 결합한 지베렐린 수용체 단백질은 모두 뭐하고 결합하는가? 억제자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옥신 결합 단백질이나 지베렐린 결합 단백질, 이게 오옥신과 결합한 오옥신 결합 단백질, 한마디로 오옥신 수용체죠. 지베렐린과 결합한 지베렐린 수용체는 억제자와 결합해서 여기다가 뭐를 결합시키는가 하면 유비키틴의 결합을 촉매하죠. 그럼 유비키틴이 여기 딱 결합하면 유비키틴이 결합한 걸 누가 분해하는가? 프로테아좀이 요거를 분해하죠. 그래서 이놈을 분해하면
활성자가 작용을 해서 전사를 촉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옥신도 오옥신 결합 단백질, 즉 오옥신 수용체와 결합하고 지베린도 지베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모두 억제저와 결합해서 억제인자의 유비키틴 표시를 촉진해서 프로테아좀에 의한 분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전사를 일어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비키틴의 표시를 촉매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원시킨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원한 대로 한다면 1번, 2번, 4번이 맞는 말인데,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다를 게 있으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오옥신지베린 공통점인데, 이것도 이 정도의 문제면 난이도가 상해요. 난이도가 왜 상인가 그러면 보통 일반 생명과학에는 구체적인 그림 같은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좀 나오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식물 생리학으로 들어가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는 아주 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피토크롬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어려운 걸로 해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오옥신, 지베린 이쪽에서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거의 생리학 수준으로 들어가야 이런 걸 풀 수가 있겠죠. 생태계 화학적 순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토양 곰팡이가 대기 중에 질소 고정에 관여한다.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토양 곰팡이가 아니라, 곰팡이가 질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질소 고정하죠. 그럼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디움, 우리옥박테리아 이런 건 다 박테리아, 세균이죠. 세균. 곰팡이가 아니라 세균.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식물체 내에 고정되죠. 고정될 수도 있고 광합성할 때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온실 효과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인과 질소, 인산염, 질산염, 무슨 영양화를 나타내는가? 부영양화. 부영양화는 조류,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질소 퇴적물이 축적돼서 종다양성 감소한다.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질소 퇴적물이 증가가 되면 식물의 잎을 또는 줄기 같은 걸 오히려 약하게 만들죠. 약하게 만들어서 식물체를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식물체가 점점점 없어지는 식물체가 생기니까 종다양성이 뭐 될 수 있는가?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맞는 말이, 요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건 틀린 말이고,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질소 퇴적물이 축적돼서 종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문제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이제 오옥신 문제하고 오옥신 지베릴 문제하고 사스 바이러스 이런 문제하고 그 외에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 상으로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에서 배운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우리 다른 문제들 한 번 정도 봤던 문제들, 내가 항상 수업할 때 이게 정확한 답이다 그러면 나머지 답 아니면 그걸 확실하게 하고,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은 답인가 그걸 확실하게 해서 나머지 4개의 지문 중에서 1개 정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그거 한 2개 정도 빼면.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서 아마 체감은 어렵게 나왔고 문제가 조금 길어서, 문제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다는 걸 또 이제 내년에 시험 볼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있게 출제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하도록 해서 차후에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